사막의 여우 롬멜 이야기 완전편. 1941년 2월 독일은 이탈리아의 요청에 따라 북아프리카 전선에 병력을 파견합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영국군과의 전투에서 잇따라 패배하고 있었고 히틀러는 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죠. 그리하여 파견된 독일군 부대가 바로 아프리카 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를 이끌게 된 지휘관, 그가 바로 사막의 여우라 불리게 될 에르빈 롬멜입니다. 처음 아프리카에 도착한 롬멜은 방어에 치중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곧장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는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고 강조하면서 사막의 요새 엘 아게일라를 점령할 뿐만 아니라 상부와 이탈리아 지휘관들의 명령을 어기고 키레나이카로 진격합니다. 그는 80여 대의 전차를 300대의 전차처럼 보이게 하는 위장수를 사용하여 영국군과의 전투에서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또한 경전차를 이용해 영국의 전차를 88mm 장거리포의 사정권 내로 유인하여 포격하는 유인전술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는 영국군의 허를 찌르는 빠른 기동전으로 리비아 대부분을 되찾았고 중요 전략 요충지인 토브룩을 포위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롬멜은 적에게도 평범한 상대가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술은 날렵했고 움직임은 읽을 수 없었으며 전차와 기갑 병력을 이용한 교묘한 기동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죠. 하지만 호주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은 토브룩에서 완강히 버텼고 결국 영국군은 크루세이더 작전을 개시해 롬멜을 일시적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나 이대로 끝날 롬멜이 아니었죠.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지원군 요청을 거절당한 롬멜은 최소한의 병력과 장비만을 이용해 뛰어난 전략과 전술로 반격에 나섭니다. 그리고 운명의 가잘라 전투. 이 전투에서 롬멜은 영국군에게 대패를 안기며 마침내 토브룩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영국군 3만 명을 포로로 잡으며 그는 승리의 정점에 섭니다. 이 승리로 그는 독일군 최연소 원수 그리고 전 독일 국민의 영웅이 되었죠. 이제 그의 병력은 이집트 국경을 넘고 알렉산드리아까지 불과 100km 거리인 엘 알라메인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롬멜의 아프리카 군단은 항상 보급 부족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는 강력한 적수를 만나게 됩니다.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과 맞붙은 제2차 엘 알라메인 전투는 북아프리카 전선의 결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병력도 보급도 턱없이 부족했던 롬멜은 끝내 전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같은 해말 연합군은 북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한 모로코와 알제리에 상륙하며 롬멜의 병력을 양쪽에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1943년 초 히틀러는 롬멜을 아프리카에서 철수시킵니다.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연합군은 그해 5월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완전히 항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롬멜은 이미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리한 지형, 불충분한 병력, 절대적으로 부족한 보급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전차와 기갑 병력을 민첩하게 운용하는 뛰어난 전술로 연합군을 번번이 농락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기동전, 그가 펼친 심리전과 기만술, 그리고 적에게조차 인정받은 신사적인 전투 태도는 그를 단순한 적국의 장군이 아닌 전술의 천재, 전장의 기사로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1943년 초 롬멜은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조용히 본국으로 소환됩니다. 하지만 독일은 여전히 전쟁 중이었고 전황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롬멜은 전선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군과 국민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는 프랑스 해안방어선 구축, 곧 연합군이 유럽 본토에 상륙할 것을 예견한 히틀러는 롬멜을 서부방면군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그가 맡은 곳은 노르망디 해안, 이곳은 훗날 디데이가 펼쳐질 장소였죠. 그러나 이번에도 상황은 그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상륙작전이 북부 칼레에서 일어날 것이라 확신했고 방어선은 여기저기 허점투성이었습니다. 롬멜은 날마다 해안을 순찰하며 방어 태세를 보강했지만 시간은 짧았고 자원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노르망디에 상륙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연합군의 성공으로 끝났고 결국 독일군은 뚫리고 맙니다. 제3제국의 몰락이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후 롬멜은 더 이상 전장의 영웅이 아닌 체제와 충돌하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는 히틀러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전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무의미한 학살, 끝없는 전쟁, 그리고 지휘관들조차 진심으로 따르지 않는 총통의 명령.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렵 독일 내에서는 히틀러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은밀하게 시작됩니다. 1944년 7월 20일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 이른바 발키리 작전. 이 사건에 롬멜이 직접 가담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관련자들과 접촉했고 히틀러 정권에 회의적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위험한 인물이 되어 있었죠. 며칠 뒤 그의 집에 검은 제복의 인사들이 도착합니다. 그들은 조용히 롬멜에게 선택지를 제시하죠. 자살을 택하시오. 그렇다면 국가 장례가 치러지고 가족은 보호될 것입니다. 그는 몇 분간 침묵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내와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자신의 차에 올라탑니다. 약을 건넨 건 함께 온 장교였습니다. 조용히 그것을 받아들고 그는 그대로 눈을 감습니다. 그렇게 1944년 10월 14일 사막의 여우 에르빈 롬멜은 히틀러의 손에 의해 죽음을 강요당한 채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향년 52세, 나치는 그가 전쟁 중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장례식은 국가적 예우를 갖춰 거행되었습니다. 한때 전장을 누비던 전설의 지휘관은 결국 전선이 아닌 정치의 그림자 속에서 쓰러졌습니다. 승리의 상징에서 체제의 위협으로, 영웅에서 반역자로, 그리고 다시 역사가 기억한 정의로운 장군으로,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다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사막의 여우 에르빈 롬멜. 그는 죽었지만 그의 전설은 사막 위의 바람처럼 아직도 속삭이고 있습니다.